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3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이게 그 연속해서 녹음을 하는 부작용? 신선하게 안 돼.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책 홍보하는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예,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 인트로를 저희가 인트로 고민을 항상 좀 하는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저희가 각자 뭐 누구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좀 출판, 책, 도서에 대한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우리 용도사님이 역시 또 마케터 딱 하나 바로 또 찝어주셨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였죠? 아까 저희 잠깐 이야기했던 얼마 전에 기사로 이제 봤었던 건데요. 네. 기사 뭐였더라? 그 영풍문고와 교보문고의 또 입점 경쟁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반딘 루니스를 영풍문고가 인수했더라고요. 먹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먹었죠. 네. 속된 표현을 썼네요. 전문 용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대형 서점들이 되게 의아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최악의 출판 시장이다, 뭐 상황이다 이런데도 오히려 지금 더 오프라인 입점을 두고 두 대형 그 서점 업계가 서점 그 회사 두 곳이 경쟁한다는 게 되게 저 출판계 있으면서도 좀 약간 이게 안 되는데 이제 읽어보니까 온라인 모객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물밑에 드러나지 않은 더 이제 깊은 그런 것도 있겠는데 약간 지금 조금 그런 이제 뭐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마다 백화점이든 어디든 입점을 하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그 이제 서점 큰 서점 대형 서점이 경쟁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약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그 한창 막 CGV랑 롯데시네마랑 미친 듯이 서로 막 개봉관 상영관 막 만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CGV가 이겼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왜냐면 보면 좀 삐까삐까하고 지금은 근데 이제 좀 뭐랄까 CGV는 좀 더 트렌디하고 근데 롯데시네마는 좀 그 제가 볼 때 쫓아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 감각을.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교보를 더 자주 가거든요. 네. 좀 저도 사실. 네, 네. 좀 저도.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영풍이 지금 되게 다시 되게 이렇게 좀 부흥기를 다시 회복하려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이제 있는 것 저는 같아요. 약간 영풍이 오히려 좀 쓰러져 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저도. 영풍이 반디를 먹었다는 이야기 듣고 좀 놀랐어요, 저도. 저도 특히 저는 광화문을 좀 자주 갔었는데 교보 광화문이랑 영풍 종로랑 네. 저는 좀 한적하고 사람 보기 싫고 책만 보고 싶으면 사실 영풍을 갔었고 왜냐면 또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책을 놓는 개수가 확실히 네. 교보는 그렇게 막 평대에 책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놓지는 않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근데 상대적으로 영풍은 좀 풍성하게 갖다 놓는 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책을 좀 오래 보면서 대신 좀 교보의 장점은 사실 앉아서 주저앉아서 읽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다 의자 갖다 놓고 책상 좋은 거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반품률을 높아지게 하기 때문에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네, 굉장히 그런 이야기도 큰 많더라고요. 부담이 네.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몰래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고 사실은 그런데 근데 저는 사실 서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 같거든요. 저만 그런가? 되게 중요하죠. 전 적립금이 사실 크거든요. 저도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하죠. 네.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사실 그거 되게 크죠. 예. 저는 만약에 중고 책을 좀 많이 파는데 네. 알라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스24는 이제 포인트로 받으면 20%를 거기에다 더 해서 얹어줘요. 여기서 또 이제 서로의 또 어떤 그 네. 정보전이 그래서 몰랐네 저는. 근데 또 알라딘은 안 그래요. 알라딘은 그냥 현금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경험한 건데 예스에서 빠꾸당한 책이 알라딘에선 또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그 이제 재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잘 여기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그 줄타기 하면서 그쵸. 계산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 포인트 때문에 제가 최근에 교보 원래 플래티넘이었다가 책을 네. 안 사면서 프라임으로 등급이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약간 가슴 아픈데. 예, 돈이 없어서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나 그런 것들이 또 바로 드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보의 어떻게 보면 히든이었는데 영풍도 해요 이제. 예, 그러니까 네. 기계에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죠. 그게 좀 제 진짜 제가 경쟁이지 않나. 옛날에 도서전까지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포인트 이야기 하셔서 이제 저도 생각이 드는 건데 영풍의 특징은 뭐였냐면 종교 서적이 쌌어요. 할인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종교 서적, 기독교 책을 이제 직업상 좀 구매를 하니까 기독교 서적은 무조건 영풍에서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또 많이 갔다나요. 거기는 교보에서 볼 수 없던 책이 영풍에 있는 경우가 아무튼. 종종 왔었거든요. 아무튼 그 두 대형 서점이 굉장한 입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알라딘에서도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중고 입점 그렇죠, 또 그렇죠. 경쟁이 네. 장난이 아니잖아요. 알라딘이 네. 이제 빵 터지니까 네. S24가 이제 막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네 곳 중에서 두 곳은 잘 저도 이제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용자로서 그 이제 고객으로서 좋은 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출판 관계자나 또 다른 시서에서 보면 또 이제 좀 너무 좀 대형화된 그렇죠. 좀 곳들만의 속쓰린 게 있죠. 네 사실 네. 그 바깥에서는 거의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부흥기를 이제 노리면서 한다는 게 좀 씁쓸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관심은 작은 책방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니까요. 네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되게 요즘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카롱 집이 되게 떠요. 마카롱이요? 예, 마카롱 집이 다 계속 매진되고 막 마카롱이 없어서 못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옆에다가 책방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괜찮겠다. 근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긴 했는데 아내분께 허락 맡으시고 시작하시길 예. 권해드립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죠. 돈이 없어서 어차피 못하지만 아까 적립금 얘기했는데 사실 작은 책방 적립금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립금에 준한 어떤 혜택을 사실은 받거나 어떤 특별한 이야기나 경험을 제공해줘야 될 텐데 예, 사실 작은 책방의 문제는 되게 요새 뭐 작은 책방이 뭐 막 예. 그런 것처럼 하는데 사실 실제 운영이 너무 어렵거든요. 문 닫는 것도 많고. 그러겠죠, 사실. 적립금 주는 것도 어렵고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몇몇 군데 좀 뜨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도 소수인 것 같고 사실 일반적인 그런 책방들은 참 운영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근방에 땡스북인가 거기 있잖아요. 땡스북, 홍대. 네, 있어요. 거기도 지난달 인터뷰 어디서 보니까 거기도 지금 바로 옆에 S24나 합정 교보 들어오고 하면서 매출이 엄청 급락해가지고요. 되게 지금 위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땡스북도 유명한 곳인데 홍대에 맞아요. 뭐 이름 없는 작은 책방 같은 데는 더 심하겠죠. 제가 살던 동네에 원래 제가 그냥 계속 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되게 제가 허름한 데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무슨 서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책방인데 거기는 솔직히 임대료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 곳 아니면 사실 그런 곳도 대부분 저도 그 책방의 소식을 인스타나 인별이나 이제 얼굴책으로 이제 접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실제 구매로 이어지냐는 사실 퀘스천 마크고 그것도 좀 다른 문제일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쉽지 저에게 않습니다.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이게 참 과제가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네 다음에도 한번 좀 좋은 소식. 아예 우리 용두사님의 어떤 코너로 하나. 아 근데 괜히 또 그 이쪽 전문가분한테 팩폭이나 혹시 뭐 이렇게 다굴당하는 게 아닐까. 근데 좀 또 저희가 또 좀 교정할 게 필요하면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네요. 네. 네. 무풀보다 악플이 낫네요. 이런 식으로 악플이라도 우리가 지금 유도하는 겁니까?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자 오늘 책은 저희 33회 책은 제가 골랐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오랜만에 제가 소설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좀 그 출판된 지 좀 된 책입니다. 9간이고요. 그렇지만 네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잘 나가는 책으로 저희 알고 있어요. 스테디셀러죠. 이 정도면 뭐 제목은요? 백의 그림자. 황정은 작가가 쓰신 황정은 작가의
그 첫 장편 소설이었고요. 네, 201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베개 할 때 베개 무슨 뜻인가요? 여기 이제 그 백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 이제 흰 백자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백자입니다. 숫자 100. 네. 그래서 100개의 그림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섀도우 오브 헌드레스 죄송합니다. 아 근데 표지가 그림자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표지 예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하얀 바탕에 그림자가 잘 묘사되는데 여성으로 보이는 분의 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구했거든요. 이 띠지가 한국 문학 안 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을 위한 비밀 독서단의 해결책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방영했었던 비밀 독서단에서 이 책을 다뤘던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가 네, 골랐던 책이거든요. 아, 제가 이제 그걸 보진 않았는데 네. 거기서 다뤘다. 그래서 다시 또 막 순위가 올라갔다니. 저희의 그런 유일한 경쟁 팟캐스트. 네. 죄송합니다. 이동진 씨, 네. 언젠가는. 네. 잡고 말 거야. 이러고. 아 저희가 되게 옛날에 블루고 거기가 레드여가지고 되게 그 대비되고 약간 경쟁처럼 보이거든요. 그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거의 네. 망상에 가까운.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좀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저희가 이제 팟빵에도 올리고 이제 또 아이튠즈에도 이제 송출을 하는데 그 얼마 전부터 이제 파티라는 팟캐스트 앱에도 저희가 이제 입점을 했어요. 네,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가 후발주자잖아요. 팟빵이 사실 거기 대세고 팟빵이 대기업이면 팟빵이 교보문 거면 파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동네 책방에 가까운 그렇죠. 거의 그 뭐랄까요 그 뭐죠 다운로드 수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래요. 그게 사실 저희가 이제 파티에 올렸는데 가끔 이제 파티도 이제 그 주에 좀 꼽아볼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메인에다 띄워주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한 두어 번 올라가니까 그때 파티에서 그 카테고리 순위가 확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실제 다운로드 수는 좀 이게 뭐랄까 저렴한데 이제 아직 좀 후발 앱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제가 한번 이제 가장 올라갈 때가 1위가 이동진의 만화책방이었고 그 밑에 저희가 금요일 책에 빠지다가 이제 네. 그 파란색 그 저희 썸네일이 딱 그러니까요. 네. 저희끼리 막 눈물을 흘렸죠. 네. 집에- 웃긴데 약간 감격적이야. 우리 집에 가보로 네. 저도 캡처해가지고. 지금 저장해놨어요. 네, 저도요. 핸드폰에. 가끔 봐요. 저장해서 하트 눌러놨습니다. 인별에 올리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웅대사님 또 그거 페북에 올렸어 또. 네, 그러니까요. 약간 어그로야 어그로. 네, 이거. 사람들이 와 이러고 그러니까. 봤다 봤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네, 사과의 말씀 죄송합니다. 심심한 사과를 잠깐 드리면서 이게 또 사기까지는 아닌데 팩트잖아요. 팩트죠. 그렇게 올라갔다니까요. 막 이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뭐 하려고 그랬지? 네, 그래서 좀 된 책이지만 특별히 애착하시나 봐요. 되게 좋게 읽었고요. 황정은 소설 다 좋은데요. 사실 황정은 작가님의 소설은 좀 이렇게 서사적이진 않아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좀 시적이면서, 그러니까 압축적이고 좀 그런 산문적인 느낌이 아니라 운문적인 시적인 느낌이 강한 좀 그런 소설을 쓰시고 서사가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 소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서사가 좀 담겨 있는 소설 중에 하나 소설이거든요. 좀 쉽게 읽히고. 네. 저는 맨 뒤에 작가의 말부터가 좀 이제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전히 난폭한 이 세계에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몇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이걸 띄어쓰기라고 하나요? 이 다음 분단으로 넘어가는 이 구분도 좀 독특했고 이게 되게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전히 난폭한 이 세계에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몇 있으므로 이게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작품들도 좀 보시면 그 황정은 작가의 주요 관심사,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폭력 또는 그런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이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혹은 내면을 이렇게 다루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설도 사실 좀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작가분의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 작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또 좀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황정은 작가님은 1976년생이세요. 원래 이분이 불문학 전공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좀 중퇴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경이 전자상가잖아요. 큰 대형 전자상가인데 좀 오래된. 여기 딱 하면 우리가 딱 떠올려지는 게 용산에 있는 그런 전자상가, 오래된 전자상가 또는 뭐 종로에 옛날에 그 세운상가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이 배경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작가님의 이게 좀 자전적인 게 좀 녹아들어져 있는 게 뭐냐면 황정은 작가 아버지가 그런 음향기기 수리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경험에서 좀 비롯된 거고 그 쉬는 기간, 아파서 쉬는 기간에 아버지 일을 실제로 좀 도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경험했던 그런 어떤 공기가 이 소설에 그대로 딱 장착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이분이 이제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제 좀 뭔가 좀 해야겠다 뭐 이래가지고 글을 이제 좀 써봐야겠다 이제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이순원 소설가라는 분이 인터넷에서 이제 뭐 진행했던 창작 수업이 있었대요. 그걸 하면서 이제 좀 습작을 시작했고, 어쩌면 이제 그렇게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2005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이제 마더라는 작품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등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뒤인 2008년에 7시 32분 코끼리 열차라는 이제 단편 소설을 모은 소설집이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이제 책으로 나왔던 책이 이제 첫 장편 소설이기도 하는 오늘 저희가 소개할 백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 백의 그림자가 사실 황정은 작가를 굉장히 주목하게 만든 그런 책이고요. 8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뭐 여전히 많이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드렸는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이제 옛날 좀 오래된 구식의 대형 전자상가예요. 가나다라 마동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전자상가. 그 용산 전자상가 쪽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막 그런 막 통로로 막 연결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갔었는데요. 네. 잊을 수 없는 경험이 그때 거기 가서 삥 뜯겼거든요. 네. 화장실 쫓겨가가지고 삥 뜯겨가지고. 네. 네. 그런 기억은 또 되게 잊혀지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않아요.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삥 뜯긴 기억이 있는데 주로 중학교 때 많이 삥을 뜯기는 네, 것 같아요. 중학교 때가 딱. 네. 네. 그쵸? 저도 올림픽공원 앞에서 평화의문 디테일하다. 앞에서 네. 제 동생이랑 모 고등학교 학생을 만났는데 냅다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주로 이제 이 고딩들 진라품 고딩들이 이제 삥을 뜯을 텐데 초딩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좀 하긴 좀 그래. 근데 같은 고딩끼리 이렇게 만만히 붙었다가 이제 좀 판판이 깨질 수도 있으니 중딩을 고르는 거겠죠. 네. 그렇죠? 평화의 문 앞에서 가장 폭력적인 삥을 뜯기신 거네요. 아니 근데 평화 그렇긴 한데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시커먼데 차만 왔다 갔다 하는데 동생이랑 어쨌든 냅다 뛰었는데 안 쫓아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 기억만 나요. 저는. 네, 전자상가 얘기 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운상가 그 영화관이 기억나요. 중학교 때 거기서 영화를 본 적 있거든요. 맞다. 거기 영화관이 네. 지금은 있나요? 지금은 없죠. 저 지금 원고 제5원선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제보소 그건가 딴 거였나 하여튼 그때 네, 그 아무튼 정도 비스무리한 세운 거 상가 봤어요. 안에 극장이 있었다고요? 아세아 극장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 기억에. 저는 그 근처에 뭐 피카디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피카디리랑 그쵸. 저도 대학생 때 서울극장 많이 갔거든요. 단성사. 네, 단성사. 그 접속 단단단단.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잠깐 오늘 좀 그러네요. 네. 주인공이 은교와 무죄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은 은교입니다. 근데 아마 그 박범신의 은교는 그 뒤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그냥 네 우연의 그렇죠. 일치고요. 네. 뭐 모르죠. 누가 먼저 괜찮은데? 이러면서 먼저 썼을지. 나오자. 이게 먼저 나온 거 아닌가? 아 검색해 볼까요? 그러시죠. 팩트 체크 한 번 먼저 하고 가시죠. 오케이. 왜냐면 이게 제가 둘 다 군대 있을 때 나와가지고 제가 은교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읽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영화가 나와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고. 오케이. 네. 은교도 2010년에 나오네요. 2010년 7월. 그러면 우연이던지. 우연이죠, 뭐. 네. 네. 뭐 그러겠네요. 근데 두 은교가 많이 황정은 달라요? 작가 백의 그림자는 2010년 6월. 자, 황정은 작가 승. 저희가 최초로 판정해 드렸습니다. 은교 아무도 모르는 은교 논쟁 논란을 저희가 종식시켰네요. 그러네요. 네. 은교고요. 은교는
그 여씨 아저씨의 수리실에서 접수와 심부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작가의 어떤 그 느껴지죠. 무제 씨, 남자 주인공 무제 씨는 트랜스를 만드는 공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견습공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이 만나서 뭐 사실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봐도 되게 재밌고 읽어보실 때 좀 그 대사가 좀 이게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황정은 작가만의 느낌. 네, 뭔가 말장난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표현 가지고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네네. 귀여움과 사랑스러움 좀 귀엽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네.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 소설은 정말 그런 연애 소설로 봐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백의 그림자가 담고 있는 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는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철거 예정인 그 구식 전자상가의 수많은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게가 있으며 또 그 가게 주인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의 그림자라는 제목은 사실 100개의 그림자, 즉 그 뭐죠? 결국 그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이렇게 이 소설이 그렇게 단순한 소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작가님이 용산 참사 이후에 이 소설을 또 좀 생각하게 된 건 아닌가? 이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는데 밝힌 건 아니지만 예, 그렇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사실 좀 그런 게 연상이 되죠. 또 전자상가 하면 또 딱 떠오르는 게 그때 당시 용산이잖아요. 지금은 또 막 신도림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사실 용산 참사의 어떤 본질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숲에서 그림자를 보았다. 처음엔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덤불을 벌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쪽도 길인가 싶고 뒷모습이 낯익기도 해서 따라 들어갔다. 들어갈수록 숲은 깊어지는데 자꾸 들어갈수록 뒷모습에 이끌려서 자꾸 들어갔다. 은교씨 하고 부르는 소리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더니 무제씨가 서 있었다. 어디 가요? 하고 그가 물었다. 그냥 가는데요. 어디를요?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지금 현실 얘기인지 아니면 꿈 얘기인지 환상 얘기인지 이게 되게 헷갈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현실에 이제 되게 구체적인 배경으로 들어오는데도 맨 처음에 그 시작했던 게 이 둘의 누가 한 명이 이게 가상으로 상상을 한 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니면 실제 어디서 길을 잃어서 산에서 내려온 건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이제 여기 항상 소설들은 보면 뒤에 그 평론가들의 해설을 좀 많이 실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그 유명한 분인데 신영철 평론가님이 해설을 또 달았어요. 아, 신영철 평론가님이요? 네네. 네. 이제 거기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백의 그림자는 오히려 좀 덜한 부분이 있고 다른 황정은 작가의 소설에도 이런 환상성의 어떤 이런 특징들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작가님은 자신이 환상의 어떤 요소를 쓴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소설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환상과 현실을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소설이라는 것이 꼭 현실 그리고 환상이 정확하게 물을 자르듯이 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저는 작가님의 그런 의도가 좀 이해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그림자 자체가 사실 그 환상성의 또 일환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이 숲속에서의 방금 나왔던 그 장면들은 환상성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그림자가 일어서 가지고 막 집을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신영철 평론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림자가 일어섰다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림자가 일어섰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러져가는 사람들인 거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그 그림자가 일어섰다. 그들의 그림자가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좀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결국 신영철 평론가의 이야기는 그 그림자 자체가
주는 저 조금 이야기가 좀 안 가긴 하는데 윤리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떠나게 되잖아요. 결국 그쵸 패배 어떻게 보면 패배인 거죠. 그들의 패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리얼리티로 막 구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뭐 태백산맥 같은 그런 대하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표현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들의 비극을 그렇게 막 디테일하고 깊이 들어간 문학적으로 막 구현해내는 것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비극 자체를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들의 비극을 너무 심도 있게 굳이 그려낼 그러니까 그것도 미안한 거지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이걸 어디서 좀 느꼈냐면 어떤 영화를 보면서 이걸 좀 제가 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좀 유명한 한 영화는 아니지만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무슨 영화냐면 그 수용소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가스실로 해서 막 그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역사가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사울의 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카메라의 윤리성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왜 그런 영화들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그때 위안부 영화 뭐 있었죠? 얼마 전에 귀향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귀향 봤어요. 귀향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위안부 소녀들이 이제 좀 뭐랄까요 그 나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막 보여줘요. 네.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은 가스실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 문이 닫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닫힌 문만 카메라가 잡고 소리로만 그거를 구현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이제 막 어떤 그 동선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장면들을 다 피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구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 이런 게 좀 작가의 의도가 거기가 좀 그런 것과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는데 신영철 평론가님이 그렇게 해설을 하시길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저도 그냥 뭐 메타포 그냥 생각해 보자면 네네. 제 그림자를 보면서 뭔가 그림자를 주목한 게 되게 최근에는 이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어릴 적에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네? 그림자가 기우네? 그리고 내 그림자를 가지고 막 놀고 그림자를 뭔가 타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림자가 뭐 또 하나의 어떤 이제 나와 어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림자라는 존재를 완전히 그냥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여기 형광등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라는 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나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자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된 데가 좀 그런 것도 약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인이 되거나 약간 이게 어쨌든 바쁜 일상을 살면은 그림자는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소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림자 하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꼭 그림자가 어두움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어릴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왜 우리 그 보는 만화들 가끔 보면 그림자가 반대로 뛰어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재밌게 해놓은 것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또 다른 나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서 저도 좀 동감이 가는데요. 윤희님은 좀 읽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굉장히 시적이어서 그 뭐 사라져가는 것들 그리고 없어져가는 것들의 어떤 에세이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전 특히 오무사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네네네.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사실 좀 약간 헤매다가 오무사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약간 뚜렷해지죠. 네. 그러니까 작가가 하려는 얘기가 여기부터는 좀 읽으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오무사라는 그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이제 개발되면서 없어진 얘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거든요. 뭐 여기가 준공되고 전자상가 5개 건물 중에 첫 번째 건물이 철거되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마다 그런 상권 때문에 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후의 일을 쉽게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 주변 상권을 더 죽여서 이제 남아있는 상권마저 더 없애버리고 더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오무사가 사라지는 과정에 대한 묘사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제가 글을 읽어보면 오무사 노인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가늘고 홀쭉한 그림자 하나가 어딘가로 이어진 채로 며칠 그 부근을 서성거리는 듯 하더니 어느 날 그마저 사라졌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사라짐이 그림자의 사라짐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게 결국에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게끔 글을 쓰지 않았나. 되게 서늘한 표현이죠. 사실 예. 그림자를 잃어버렸다. 예. 네. 그림자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예, 그 표현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곳이 슬럼이라고 슬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이제 그곳이 슬럼이라고 하는데, 그 슬럼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다시는 이제 예쁜 공원으로 바뀌는 예, 그런 과정들이 그 오무사 편에 좀 잘 묘사되어 있어서 맞아요. 저는 오무사를 읽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좀 잘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오무사 이야기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그 이제 여기서 보면 오무사는 이제 전구를 판매하는 가게였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인 은교 씨가 처음 이제 오무사를 이제 일 때문에 방문하게 되는 것부터 이제 오무사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언젠가 여씨 아저씨의 심부름으로 다동까지만 가보았을 뿐 그 뒤편으로는 가본 적이 없었다. 철책에 바짝 다가서서 나동 옥상을 내려다보았다. 느슨한 바지를 입은 남자가 그쪽 옥상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대강 방향을 짐작하고 내려왔으나 어디라고 여씨 아저씨가 말로만 알려준 바로는 이미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별수 없이 나동으로 돌아가서 여씨 아저씨에게 지도를 받았다. 여씨 아저씨는 어디를 어떻게 헤맸는지는 몰라도 가동으로 넘어가지 말고 1층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겨진 메모지 뒷면에 그가 애매한 곡선으로 그려진 지도를 보고서야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찾아간 곳이 오무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전구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온갖 이제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득 쌓아놓고 주섬주섬 판매하는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없어지는 전자상가니까 이제 여기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거죠. 이제 하루는 이제 전구를 사러 갔는데 노인도 선반도 없었다. 텅 비어서 어두운 벽만 남아 있었다. 돌아가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수리실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자 오무사 노인이 돌아가셨나 보다고 여씨 아저씨도 한동안 착잡한 기색이었다. 사고자 했던 전구는 더는 재고가 없던 것이라 이 전구가 필요한 수리는 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분이 오무사가 떠난 건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오무사를 또 찾아내요. 알고 보니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이제 윤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결국 가동을 이제 먼저 밀어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진짜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공원이 예쁘장한 모습이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오무사의 마지막이 묘사가 돼 있어요. 여씨 아저씨와 나는 이번에도 알고 보니 어딘가에 오무사가 문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영 소식이 없었다. 봄에는 조경이 마무리되었다. 장막이 모두 사라지고 첫 번째 공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짤막하게 올라온 잔디의 빛깔이 푸르고 싱싱했다. 테니스 코트처럼 예쁘장한 모습이었다. 푸르고 싱싱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저는 슬프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오무사를 또 이야기해 주시길래 저도 마지막을 이제 오무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설을 읽어보시면 좀 소설에 그냥 너무 문학적인 소설들에는 좀 흥미가 없으시고 또 너무 또 서사에만 또 지치셨던 분들이라면 좀 이 책 딱 읽으면 딱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처음 이제 딱 맞이하는 그런 환상성의 그런 장면들이 좀 사람을 당혹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윤희님처럼 좀 적응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아무래도 소설이니까 좀 읽게 되네요. 네. 마지막 제가 이제 그 아까 여기도 이제 오무사 이야기인데 한 군데만 제가 더 이제 읽어드리고 오늘 이 33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교 씨와 무제 씨가 데이트하면서 나눈 이야기예요. 무제 씨는 오무사를 모르나요? 네. 오무사라고 할아버지가 전구를 파는 가게인데요. 전구라고 해서 흔히 사용되는 알전구 같은 것이 아니고 한 개에 20원, 50원, 100원 가량 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조그만 전구들이거든요. 오무사에서 이런 전구를 사고 보면 반드시 한 개가 더 들어있어요. 20개를 사면 21개, 40개를 사면 41개, 50개를 사면 51개, 100개를 사면 101개 하며 매번 살 때마다 한 개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 세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뿐이지만 반드시 하나 더가 반복되다 보니 우연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날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전구를 세다 말고 나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뭔가 잘못 물었나 보다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입을 조금씩 움직이고 계세요.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러다 한참 만에 말씀하시길 가지고 가는 길에 깨질 수도 있고 불량품도 있을 수 있는데 오무사 위치가 멀어서 손님들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한 개를 더 넣어준다는 것이었어요. 읽기가 되게 힘드네요. 호흡이 되게 힘드네. 나는 그것을 듣고 뭐랄까 순정하게 마음이 흔들렸다고나 할까? 왜냐하면 무제씨 1+1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무제씨도 그런 것을 사본 적 있나요? 가끔은. 하나를 사면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준다는 그것을 사고 보면 이득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배려라거나 고려라는 생각은 어째서인지 들지 않고요. 그러고 보니 오무사의 경우엔 조그맣고 값싼 하나일 뿐이지만 귀한 덤을 받는 듯해서 나는 좋았어요. 그랬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금요일 책에 빠지다 33회는 황정은 작가님의 백의 그림자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